내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내 동서의 아이를 임신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모님과 처제 부부가 이미 모든 계획을 끝내놓은 상태라면 말입니다. 14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그날의 일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운 기록이자 소름 끼치는 배신의 서막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멋대로 휘두르려 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대처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길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노을을 보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에 있을 아슈워스 오토의 예약 물량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기름때를 묻혀가며 차를 고쳤습니다. 남들이 놀 때 저는 차 밑에 들어가 엔진을 뜯었고 20살에 마침내 내 이름을 건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유럽산 고급 차량 전문 수리점으로 시작한 제 사업은 실내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유한 고객들은 자녀의 첫 차를 고를 때도 저를 찾았고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며 중고차 판매와 차체 수리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제 제 나이 38, 저는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가치는 $800만 훌쩍 넘깁니다.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그날 오후의 불길한 예감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특유의 예리한 감각 때문이었을까요?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장인어른의 차와 처제 서윤의 차,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차 몇 대가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집안에서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내 지수와 장모님 스테파니,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 부부인 서윤과 동욱이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양일렬로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제 서랍장에 있어야 할 서류들과 찻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눈을 피했고 장모님은 승리자라도 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장모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마크, 잘 왔다. 우리 가족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여운 서윤이를 위해서 지수가 대리모가 되어주기로 했어. 이건 우리 가문을 위한 숭고한 결이란다. 너도 당연히 이해하겠지. 장모님의 말투는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하달하는 왕국의 통치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를 기름쟁이 원숭이라 부르며 무시해왔고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런 그녀가 주도하는 이 회의가 정상적일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내가 내 처제의 아이를 대신 낳아준다고, 그것도 남편인 나에게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지수와 저는 14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20번째 생일 선물을 사러 제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고 1년 뒤 결혼했죠. 12살 제임스와 10살 마틴, 두 아들까지 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늘 우리 가문의 순수한 혈통에 집착했습니다. 처제 서윤이 과거의 수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장모님은 입양은 절대 안 된다며 오직 생물학적 손주만을 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슬금슬금 나오던 대리모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제 눈앞에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짐짓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는 높은 바스툴을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낮은 소파에 앉아있는 그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높은 곳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보자 당당하던 장모님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고 지수는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변호사인 제부 동욱은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고 이 땅은 제 할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5헥타르의 대지 위에 세워진 제 왕국이라는 사실을요. 지수야, 이게 정말 내 생각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걸 결정했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장모님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마크, 이건 지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의 문제지. 넌 그저 옆에서 지수를 잘 돌봐주고 동의만 하면 되는 거야. 너처럼 돈만 하는 정비사가 뭘 알겠니? 이건 사랑과 희생의 문제라고.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저를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계획을 뒷받침할 도구이자 지갑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지수가 저와 잠자리를 피하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을 숨기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저 육아에 지친 것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사실 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고 이 추악한 연극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가족과 이런 모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소중한 두 아들과 제가 피땀 흘려 일궈온 이 모든 터전을 저 광기 어린 집단으로부터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음성 녹음기의 버튼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때마다 모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장모님, 그 가족을 위한 계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디 끝까지 드러나 봅시다.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 비아냥 섞인 한마디에 장모님은 기세등등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뱉어내는 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역겨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체외 수정, IVF 같은 의학적 방법은 돈도 많이 들고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며 지수와 동욱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갖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부와 잠자리를 하겠다는 소리를 제 면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수는 이미 2개월 전부터 피임약을 끊었고 다음 달 가임기에 맞춰 동욱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는 대목에서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당장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차갑게 기록하고 적의 패를 모두 드러내게 만드십시오. 이제 이 거실에서 벌어질 일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피 튀기는 전쟁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숨기고 있던 마지막 배신의 조각까지 모두 끌어내기 위해 더 깊은 침묵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과연 이 기괴한 가족회의 끝에 제가 내놓은 반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제가 된 기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혼일까요? 아니면 처절한 복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제 다음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박살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 편에서는 아내 지수의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진짜 더러운 대화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진짜 배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의 승리감에 취한 목소리 뒤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변호사 리암 스트롱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지수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스툴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들을 차례군요. 제 말 한마디에 거실의 온도는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이 배신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저와 함께 말이죠. 그날의 기괴한 가족회의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장모님의 고함과 지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넘어왔지만 제 신경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도 디지털 데이터 앞에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슈워스 오토의 고객관리 시스템은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 지수의 스마트폰 역시 이 시스템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은밀한 대화가 회사의 서버에 백업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것은 악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지수, 장모님, 스테파니, 처제 서윤, 그리고 동서인 동욱 발클레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윤을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인도적인 차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더군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내용은 점점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장모님은 시험관 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사랑과 열정이 담기지 않은 아이는 가문의 수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지수에게 동서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어 자연 임신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었습니다. 장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친딸에게 제보와의 간통을 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가문의 번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죠. 대화창을 위로 올릴수록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장모 스테파니는 거의 종교 교주처럼 지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우리 가문의 기둥이야. 동욱이는 건강하고 똑똑하잖니?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마크 민준에게는 비밀로 하면 돼. 그 사람은 어차피 바빠서 눈치도 못 챌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역겨운 것은 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장모님의 가스라이팅과 서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금세 동화되었습니다. 지수는 동욱 씨와는 예전부터 편한 사이였으니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가 없는 시간을 틈타 피임약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증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단톡방 멤버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제부 동욱은 한술 더 떠 최대한 효율적인 임신을 위해 배란기에 맞춰 마크의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가겠다며 비열한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피임약을 끊었다고 보고한 날, 그녀는 저에게 퇴근길에 꽃을 사달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한 모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톡방에서 동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마크가 낚시 여행 간대. 그때 우리 집으로 와. 엄마도 다 허락했어. 그 오빠라는 호칭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동욱은 좋아, 지수야. 서윤이도 이해해줬으니 걱정 마. 우리 꼭 성공해서 예쁜 아기 만들자라고 답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철저히 기만하고 유린하려는 집단적인 범죄였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그들의 광기를 목격하며 저는 강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14년 동안 제 곁에서 웃던 여자가 제가 일터에서 땀 흘리는 동안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가족들과 공모하고 있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였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언니에게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 나 대신 동욱 오빠랑 잘 부탁해라는 기괴한 응원을 보냈고, 동욱은 배란일 체크 앱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내일이 골든타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들이 정령 인간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눈먼 짐승들입니까? 저는 이 모든 대화 캡처본과 음성 로그를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법적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이혼 전문 변호사인 리암 스트롱에게 즉시 전송했습니다. 리암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지낸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최고의 법조인입니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새벽 3시 리암으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마크, 이건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특히 혼전 계약서와 연동하면 승산이 100%입니다. 그들이 내민 카드는 독이든 성배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지수와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어두운 서재 안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밖에서 제가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평소처럼 애교 섞인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겠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미 우리 관계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으며 저는 그 파편들을 모아 그녀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뒤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적의 패를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이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경계하십시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장 추악한 형태로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리며 여보, 아직 화났어. 우리 대화로 풀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할 말은 이미 법적인 서류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보낸 파일들을 삭제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마주할 지옥은 제가 겪은 고통의 수만 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지수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의 오만한 계획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서막이 곧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악이 방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침묵은 적의 무기가 되고 기록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철저한 파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처절한 복수극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지수의 몰락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지수에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이 되었군요. 문 밖에 그녀가 상상도 못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당신의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서재의 어둠 속에서 마주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악한 진실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아내 지수가 단톡방에서 제부와 나누던 그 역겨운 모의들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조직적인 유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 이건 뒤통수가 아니라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듯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며 여보, 이제 좀 진정됐어. 우리 제발 대화로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리 암스트롱 변호사가 새벽같이 보내온 이혼 소장과 우리가 결혼 전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크, 겨우 그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이건 너무하잖아. 가족을 돕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 이 집과 사업체의 절반을 가져갈 거야. 평생 당신이 읽어온 것들을 내가 다 팔아치울 거라고. 애들 양육권, 당신처럼 일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법원이 애들을 줄 것 같아. 정신 차려. 마크, 지수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16살 때부터 기름때 묻혀가며 일궈온 800만 달러 가치의 아쉬워스 오토를 너무 쉽게 봤습니다. 지수야, 너는 참 멍청하구나. 이 서류를 끝까지 읽어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혼전 계약서 보이지? 결혼 전 네가 직접 서명한 거야. 이 집과 땅, 그리고 내 사업체는 결혼 전부터 내 소유였고 유책 사유가 있는 이혼 시 너는 단 1센트의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 말이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알량한 법 지식이 네 발목을 잡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니? 저는 지수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가 2번의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으로 죽을 뻔했던 기록들도 다 모아놨어. 너처럼 신체적으로 임신이 위험한 여자가 그것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겠다고 고집하는 게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까? 네가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몰래 피임약을 끊었다는 증거들.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지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변호사인 제부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 지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 스테파니와 장인 존, 그리고 서윤과 동욱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죠. 장모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어. 네가 사람이야? 우리 가문을 모욕한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건 가족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야. 동욱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런 식의 이혼 소송은 승산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리모는 불법도 아니고 가족 간의 합의라면 법원도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형님이 아내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제 법조계 인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동욱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주머니에서 어제 녹음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동욱아, 너 변호사 맞지? 법정에서 자연 임신을 통한 대리모 계획이 어떻게 해석될 것 같아? 간통 공모,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네 변호사 자격증이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네가 말한 그 법조계 인맥들이 형수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만들려 한 변호사를 도와줄까? 제 말에 동욱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이 증거가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종말을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테파니,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녹음본과 메시지들이 지역사회에 공개되면 당신의 그 고귀한 사교 모임은 끝입니다. 딸을 제부의 침대로 밀어넣은 어머니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존, 당신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당신이 이런 추악한 일에 동참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관리하는 그 고객들의 돈을 당신에게 계속 맡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14년의 세월을 부정당한 남자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경제적 단절이라는 가장 확실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지급하던 모든 생활비와 처가댁에 보내던 지원금을 끊겠다고 선언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력의 저울이 완전히 저에게로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장모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압도하는 기세로 최후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제안이다. 첫째, 지수는 오늘 당장 난관 결찰술, 즉 영구불임 수술을 받는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휘둘러 나를 기만했으니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네가 가진 그 생식 능력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야. 둘째, 서윤이의 아이는 제3의 대리모를 고용해 진행한다. 난자, 채취 비용과 대리모 고용비는 내가 내주지. 하지만 지수, 너는 절대로 그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이 모든 증거를 언론과 법정에 공개하겠다. 선택해, 지수야. 내 자궁이니 아니면 내 인생 전체니? 마크, 제발. 수술이라니 그건 너무 잔인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할게. 지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잔인하다고 내 침대를 다른 남자에게 내주려던 계획은 잔인하지 않았나? 네가 내 신뢰를 짓밟은 대가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임신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다시 내 침대에 들일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 남고 싶다면 이 조건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 장모 스테파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 악마 같은 놈,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시켜? 네가 정녕 미쳤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악마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스테파니, 당신의 비상식적인 욕망이 당신 딸의 자궁을 도구로 만들려 했으니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런 결말을 가져온 겁니다. 10초 주겠습니다. 수술실로 갈 건지 아니면 알거지로 길거리로 쫓겨날 건지 결정하세요. 존, 당신 아내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당장 경찰을 불러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존은 체념한 듯 장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회계사답게 이미 계산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의 자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수는 히스테릭한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긁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역전은 처절했습니다. 한때 승리자처럼 굴던 그들은 이제 제 발밑에서 자비를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이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수술할게, 마크.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지수의 입에서 마침내 굴복의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이 잔혹한 거래는 끝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껍데기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저의 마지막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동의서를 리암 변호사에게 즉시 확인시켰고 병원 예약까지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권력 싸움의 결말이 통쾌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내인데 수술까지 시키는 건 너무하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가 바닥난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철저한 통제와 계산뿐입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그금 간틈 사이로 비치는 얼굴은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지수는 결국 수술대로 향했고 저는 이혼 소송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침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수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녀를 더 이상 아내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동거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이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더 강력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법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대처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세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전문가를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편에서는 이 충격적인 거래 이후 10년 동안 우리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파괴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해방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씁쓸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 그 치열한 기록은 계속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배신을 키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늦기 전에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말입니다. 그 처절했던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제 아내 지수는 약속대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단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용서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무기징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를 감시하고 침묵으로 고문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쇼윈도 부부가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와 마틴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집대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한 번도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차가운 침대 양끝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거기엔 어떠한 사랑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서로의 생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고 행위가 끝나면 우리는 마치 오물이 묻은 옷을 벗어 던지듯 서로를 밀쳐냈습니다. 침묵은 독보다 강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오가는 말은 소금 좀 줘, 혹은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야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원했던 대리모 계획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수의 난자를 채취해 대리모에게 이식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첫 번째 이식은 3개월 만에 유산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 남은 배아들은 단 하나도 착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몸은 수술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건강한 난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장모 스테파니는 그토록 갈구하던 생물학적 손주를 영영 얻지 못하게 되었고 처제 서유는 절망 속에 울부짖다가 결국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유는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특수교육 교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속죄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녀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은 제부 동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수와의 계획이 무산된 후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윤을 배신하고 자신의 핏줄을 만들겠다고 저지른 일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동욱보다 한 수위였습니다. 그녀는 동욱의 재산을 가로채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으며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 세 아이 중 둘은 동욱의 친자식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라며 오만하게 굴던 그는 결국 양육비 폭탄과 사기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도시의 빈민가로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동욱은 술에 취해 저희 정비소 근처를 서성이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찌꺼기만 남은 노숙자의 몰골로 말이죠. 그 10년 동안 저는 오직 사업과 아이들에게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쉬워스 오토는 제 자부심이었고 아이들의 성장은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에 국한되었습니다. 지수 역시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해야 저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서재에서 제가 보여준 그로그 파일들과 녹음기의 환청이 그녀를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쇼윈도 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해 보셨나요?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저는 지수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배신감을 느꼈고 그녀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소리 없는 학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임스와 마틴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10년을 기꺼이 제 인생의 겨울로 선포하고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막내 마틴이 대학 진학을 위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서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제가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크, 이제 우리 그만하자. 10년 동안 나를 이 감옥에 가둬둔 걸로 당신의 복수는 충분하지 않았어. 이제 나를 놓아줘. 아이들도 이제 다 컸잖아. 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의 침묵 끝에 마주한 진실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이미 오래전에 영혼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연기할 관객도 없으니까.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각자의 계좌를 관리해왔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제 소유의 집과 땅에 대한 미련도 버린 듯 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종말이자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진 거울 조각에 베어 피를 흘리던 10년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작은 아파트를 렌트해서 떠났고 저는 이 거대한 저택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영혼의 사슬이 풀린 기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긴 터널 같은 10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복수는 달콤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과정은 자신까지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적당히 타협했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존중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껍데기뿐인 결혼이라도 지켜냈던 것은 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옥죄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장 확실한 순간에 당신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미련 없이 그 인연을 끊어내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버틴 이유도 바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통찰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배신의 끝은 결국 이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1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구독은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교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편인 새로운 새벽, 나파밸리에서의 재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3천만 달러의 사업을 매각하고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이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해방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그 화살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복수를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 지독한 10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떠난 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슬픔보다 거대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할 필요도, 배신의 기억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고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아슈어스 오토를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 사업체는 업계 경쟁자에게 3,
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팔렸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입장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의 유일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매각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16살 때부터 기름때를 묻혀가며 세운 저의 모든 역사가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숫자를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정비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지수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의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3억만 달러라는 거액은 제 계좌에 찍혔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도시를 떠나 나파밸리의 고요하고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아침이면 포도밭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흙내음이 감도는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주 작고 소박한 정비소를 하나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수백 대의 차를 관리하며 이윤을 쫓을 필요가 없었기에 제가 좋아하는 올드카들을 천천히 고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파밸리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포도밭이 저를 반겨주었죠. 예전 같았으면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며 오늘 처리해야 할 고가 차량의 목록을 살폈겠지만 이제는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제 첫 번째 일과가 되었습니다. 제 정비소 나파 리바이벌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차가 멈춰 곤란해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낡은 엔진 소리에서 삶의 박동을 느끼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빌딩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정비소에 루비루비라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0대의 젊고 생기 넘치는 웹 디자이너였는데 고장난 그녀의 낡은 지프차만큼이나 털털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루비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 앞에서는 그저 차를 잘 고치는 다정한 아저씨일 수 있었습니다. 루비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엔진 오일이 잔뜩 묻은 제 얼굴을 보며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더니 직접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여기 나비가 앉았네요. 그녀가 가리킨 건 기름 얼룩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정말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파밸리의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실 때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배신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비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실 루비는 저의 재산이나 과거의 명성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낡은 엔진을 정성스럽게 닦는 저의 투박한 손과 저녁마다 그녀를 위해 서툴게 요리하는 저의 정성이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가 서로를 속이고 감시하는 전쟁이었다면 루비와의 시간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식처였습니다. 지수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유능한 의사와 재혼하여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10년 전 그 처절했던 복수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 제임스의 딸, 즉 제 손주를 보러 간 자리에서 우연히 지수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그리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긴 악몽을 함께 꾼 뒤 이제 막 깨어난 동료처럼 가벼운 목례만을 나누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지수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아마 저처럼 그 지독한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겠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최악의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인생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마주친 시간은 고작 3초였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10년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잘 지냈어? 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거울은 깨졌고 파편은 흩어졌지만 그 깨진 틈 너머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6살 소년이 꿈꿨던 자수성가의 꿈은 $400만 달러의 자산으로 실현되었지만 40대에 제가 찾은 진정한 성공은 나파 밸리의 작은 정비소에서 루비의 웃음소리를 듣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옥죄고 있나요?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풍경을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어두운 터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과거에 깨진 거울 조각을 붙잡고 손이 피투성이가 된 줄도 모른 채 울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 조각을 놓아주세요. 손을 씻고 그 빈손으로 새로운 풍경을 가리키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나파밸리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어옵니다. 당신이 마음의 창문을 열기만 한다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해로운 관계와 기억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행이든 이사든 아니면 관계의 종료든 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새벽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나파밸리를 찾아 떠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전히 배신의 아픔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아파할 때 그 무게는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나파밸리에서 정비소를 계속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망설이는 1초가 당신의 새로운 삶을 1분 늦춥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란한 새벽이 오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루비와 함께 포도밭 산책을 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새로운 풍경은 이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깨진 거울 조각으로 멋진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루비와 함께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그럼 나파밸리의 따뜻한 햇살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